1179화의 첫 번째 주장면은 갈링의 등장입니다. 1125화에서 세턴 성의 죽음 후 그 자리를 이어받은 피거랜드 갈링성은 등장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는 과거 세턴이 앉았던 의자에 다리를 꼰치 앉아 다른 오로성들의 주의를 받지만 자신 역시 그들과 동격임을 명시하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최근 1179화에서 이러한 갈링의 태도는 더욱 노골화됩니다. 이후에 하계강림을 우려하는 다른 오로성들을 향해 무슨 느긋한 소리를 하니며 꾸짖기까지 하죠. 다만 이 장면에서 주목할 대사가 있는데 갈링성은 하계의 군량 확보 작전을 언급하며 의미심장한 단어를 던집니다. 바로 전 해군 본부라는 표현입니다. 2년 전 정상결전 이후 아카이누가 원수가 되면서 본부를 신세계로 이전했지만 단순히 2년 전의 체제를 전 해군 본부라 지칭하기에는 아카이누의 해군 본부 체제 이후에도 시간이 한참이 흐른 상황입니다. 이는 갈링성이 주도하여 아카이누를 원수직에서 해임하고 기존의 해군 체제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분명한 건 아카이누는 오로성에게 대들 정도로 독자적인 철저한 정의를 고수하고 있고 키자루는 베가펑크 사건으로 심리적 붕괴를 겪었습니다. 후지토라는 이미 레벨리에서 전령인의 방패가 되기를 거부하고 혁명군을 돕는데 사실상 정부의 명령체계를 무시하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소드 같은 내부 세력은 베가펑크의 방송 이후 진정한 정의를 위해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즉 오로성에게 반환적인 태도를 보였던 아카이누 체제와 해군 본부와 달리 전령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 강경파들로 구성된 새로운 해군 본부가 이미 설립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구 해군 본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의 장면은 요쿠에게 마더 플레임 생산을 명하는 갈링입니다. 갈링은 요쿠에게 말했습니다. 성질은 현재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방법을 알고 있나? 마더 플레임이다. 현재 세계 정부는 압도적인 무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군의 정밀한 게릴라 작전으로 보급로가 차단되어 성지 마리조아가 식량난에 허덕이는 유례없는 치욕을 겪고 있습니다. 갈링성이 마더 플레임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혁명군이 보급로를 끝냈는데 하계 인간들이 반항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가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더 플레임으로 루루시아 왕국처럼 섬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힘을 상시 보유하게 된다면 민중은 저항하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복종하는 길을 택하게 되겠죠. 또한 해군은 눈에 보이는 병력이지만 마더 플레임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 신의 심판과 같습니다. 갈링은 이 보이지 않는 공포를 이용해 혁명군에게 동조하는 국가들의 숨통을 조이고 세계 정부를 향한 그 어떤 도전도 불가능한 완벽한 독재를 완성하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갈링의 움직임은 1125화에서 베가펑크의 방송을 들은 드래곤의 우려와 일치합니다. 드래곤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결판을 서두르자 그러지 않으면 민중이 안전한 곳을 서로 빼앗는 세계가 올 거다라며 긴박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사는 두 가지 미래를 암시합니다. 첫 번째로 마더 플레임을 이용한 고대병기의 가동은 해수면 상승을 유발합니다. 육지가 사라질수록 인류는 얼마 남지 않는 살 수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민중끼리 서로를 죽이는 처참한 내전에 돌입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갈링이 마더 플레임이라는 절대적인 방점을 찍기 전에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인류는 저항한 권리조차 박멸당한 채 정부가 허락한 좁은 땅에서만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드래곤과 혁명군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판을 서두르자는 그의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마리조아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고 세계 정부의 심장부로 진격하겠다는 본격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갈링이 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우려 한다면 드래곤은 그 불꽃이 완성되기 전에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침묵을 깨뜨고 직접 전면에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소머즈의 강철 심장입니다.
1179화에서 조로는 수어머즈의 가슴에서 떨어진 기괴한 강철 심장을 목격하며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걸 부숴버린다면 다시는 재생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 말에 수머즈가 보인 당혹감은 신에게 사단이 감춰온 거대한 약점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신에게 사단이 되며 이모와 천의 계약을 맺게 된다면 본인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발적인 힘의 증폭과 함께 불사의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가반에 따르면 이들을 몰아붙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태양색 패기를 휘두르는 공격뿐입니다. 태양색에 담긴 타격은 초재생 능력을 현저히 억제하며 고통을 그대로 전달해 이들을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로저, 록스, 레일리 같은 시대의 정점들조차 그들을 일시적으로 격퇴했을 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의 계사단 하랄드가 죽었을 때 이모가 경악했던 이유도 바로 이 근본적인 불사성 때문인 걸로 보이죠.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인공심장의 존재는 그들의 불사성이 신비로운 능력이 아닌 파괴 가능한 기계적 장치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단서는 강철 심장에 부착된 계기판입니다. 이 디자인은 과거 NL의 표지 연재에서 등장했던 우주의 적들의 신체 장치와 일치합니다. 신의 기사단이 가진 비정상적인 재생력은 생물학적 진화가 아닌 달에서 유입된 외계공학 기술에 의한 기계적 보강일 수 있다는 거죠. 태양색 패기가 이들에게 유효한 이유 역시 기술적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신적 충격파가 기계 내부의 회로와 계기판의 과부하를 일으켜 복구 명령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기 때문인 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NL입니다. 표지 연재 속 NL은 달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우주 해적들을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즉, 기계장치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들에게 강력한 전기는 시스템 자체를 태워버리는 최악의 천적이라는 복선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번개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도구 로키가 신의 기사단이 되어 불사가 된 하랄드를 죽일 수 있던 이유도 설명될 수 있겠죠. 이러한 복선은 자연스럽게 달의 기술을 완전히 장악한 NL의 재등장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NL이 이 기계의 심장의 모든 비밀과 통제권을 쥐고 지상으로 내려온다면 그는 세계정부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 신의 기사단을 무력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천적이 되겠죠. NL이 천적 루피를 처음 만난 표정을 지은 것처럼 신의 기사단이 천적 NL을 처음 만난 표정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로키에게 얼려버린 사람들은 죽었냐고 물어보는 루피입니다. 1179화에서 루피는 로키에게 얼려진 사람들이 죽었는지 묻습니다. 이에 로키는 급속 냉각된 것이라 죽지 않는다. 하지만 오직 라그니르만이 녹일 수 있다고 답하며 해동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이 대목은 과거 660화 펑크하자드 지하 깊숙이 죄소복을 입은 채 동결되어 있던 의문의 거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1154화에서 야르리 언급한 거인 조성공 집단 갈레이라는 과거 록스조차 세계 지배를 위해 탐냈던 막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엘바프에 우리 모두 붙잡혔다는 편지를 보냈다는 점과 최근 이무가 엘바프를 DA1족과 같은 적대 세력으로 안주하는 정황을 볼 때 펑크하자드의 냉동 거인들이 바로 세계정부에 납치된 갈레이라 일족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결국 로키와 라그니르의 힘은 이들을 해방시켜 역사의 전면에 다시 세운 결정적인 열쇠가 되겠죠. 그런데 과거 어인섬의 해왕류들은 파손된 노아를 보며 고치기 위해서는 그 일족의 힘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그들이 바로 거인 조성공 집단이 갈레이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대한 노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에 걸맞은 체구와 기술을 가진 거인 조성공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로키와 시라오시의 운명적인 관계가 빛을 발합니다. 로키의 아버지와 넵튠 왕은 과거 자식들의 약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며
당시 넵튠의 수염을 보고 복슬복슬 모사모사한 딸을 위해 건배하자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로키가 펜팔을 주고받는 대상인 어주비 모사의 일본어 원문이 이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그 정체가 시라오시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약속과 인연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공백의 100년 이후 끊겨있던 에바프와 어인섬의 거대한 동맹이 재건됨을 의미합니다. 즉, 로키가 해방시킨 갈레이라의 기술력과 포세이돈 시라오시의 힘이 만나는 순간 수백 년간 멈춰있던 노아는 마침내 수리되어 바다를 가로지르며 세계를 뒤엎을 최후의 전쟁으로 인류를 인도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거대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695화 당시 펑크아자드의 예고 없이 나타났던 쿠잔입니다. 당시 쿠잔은 스모커를 구하기 위해 우연히 들른 것처럼 보였으나 펑크아자드가 어느 쪽이더라라며 처음부터 그곳을 목적지로 삼고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가 당시 검은섬의 적단과 손을 잡은 상태였고 티치가 갈레이라를 원했던 록스의 의지를 잇는 자라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쿠잔의 진짜 목적은 명확해집니다. 그는 티치의 지시하에 펑크아자드 지하에 유폐된 갈레이라 일족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을 티치의 계획에 맞춰 회수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베가펑크가 지목한 원피스 쟁탈전의 주역 중 한 명인 쿠잔이 이미 움직였다면 거인 조선공 갈레이라는 이미 검은 수염의 적단의 소나기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로키와 시라오시의 순수한 재회가 역사를 바꿀 희망이라면 검은 수염이 가로챈 거인족의 기술력은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 최악의 변수가 되겠죠. 이번 1179화의 표면적인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무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화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이무 이야기가 왜 다뤄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이무의 정체와 강림에 대한 분석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파헤친 바 있습니다. 이무에 대해 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분명한 건 이번 1179화에서 이무의 강림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 해군본부 갈링성의 야욕이나 신의 기사단의 약점처럼 원피스 세계관의 근간을 뒤흔들 진짜 변수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오다쌤이 설계한 최종장에 도달하겠죠.